확진자가 하루 새 599명 더 나와 4,335명이 됐습니다. 대구 확진자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4명 늘어서 26명이 됐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폐렴에 걸린 2살 남자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엄마에게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확진 판정을 받은 미성년자는 모두 201명이 됐습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개학일이 2주 더 미루어졌습니다. 23일에 개학한 뒤에도 지역 상황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왔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2차례 절을 했지만 법적 책임을 의식한 듯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구시가 오늘부터 경증 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서 별도로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인 대구중앙교육연수원의 내부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가 80곳을 넘었습니다. 터키에선 한때 200명 넘는 승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비도심 지역 우체국에서 마스크 판매를 시작하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마스크의 수급 상황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가운데 해외 반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 들어 처음이고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4,0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의 예배를 기준으로 바이러스의 잠복기인 2주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번 주가 확산이냐 아니면 진정세이냐를 가를 분수령이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일단 전국 초중고교회 개학을 오는 23일로 2주 더 미뤘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의 첫 공개 기자회견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환자 상황을 이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599명이 발생해 4,335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까지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 중 445명이 대구,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20대가 가장 많고 전체 확진자 가운데 62%가 여성입니다. 이 부분은 신천지 교회의 교인들 중에 많은 부분이 20, 30대 여성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 연령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자는 오늘 4명이 늘어 26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중 1명을 제외하곤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의 사망 환자의 비율은 0.5%입니다. 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치명률이 3.7%로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보건당국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기존의 만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서둘러 선별 진료소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문제는 증상이 심각한 환자들의 치료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정부의 대책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배양진 기자, 이른바 고위험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새로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병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들이 검사를 늦게 받다 보니 치료도 늦어져서 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방역당국 핵심 관계자는 오늘 취재진과 따로 만나서 무증상자는 검사를 못 받도록 하는 지침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대구를 중심으로 신천지 교인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사람까지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대기자가 많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검사를 하지 않도록 지침을 바꿔서 고위험군이 검사를 빨리 받고 치료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른바 무증상 감염도 있다고 하는데 무증상자를 검사를 하지 않으면 전파를 막는 데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확산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환자를 찾아내는 것보다는 고위험 환자를 빨리 치료해서 사망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어제는 중증 환자 위주로 입원 병상을 배정하겠다는 지침이 바뀌었는데 검사 역량 역시도 고위험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증상이 심각한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지자체에 벌칙을 주겠다는 말까지 언급했다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중증 환자가 병원을 옮겨야 할 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직접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다른 지자체로 환자를 보낼 땐 병원끼리만 협의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 보고도 해야 하고 허락도 구해야 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증 환자를 못 받겠다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브리핑에선 이렇게 지자체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지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느냐 질문이 또 나왔는데 정부가 좀 강경하게 답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지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을 하고 거부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적절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치료하는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지역적 자산이기도 하지만 국가적 자산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주 안에 입대를 앞둔 공중보건이 750명을 대구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군 병원도 늘어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민간인 환자를 받고 있는 군 병원을 찾았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국가감염병 병원으로 지정된 국군 대전병원에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34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대구 경북에서 이송된 민간인입니다. 국군 대구병원도 이번 주부터 민간인 확진자를 더 많이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방부는 입대를 앞둔 공중보건이 750명을 조기 임용해 5일부터 대구 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역과 치료에 배치돼 있는 군 의료 인력은 320여 명입니다. 또 올해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는 75명 신임 간호장교도 모두 국군 대구병원에 부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군 대전병원을 찾아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군에서 지금 이 민간 의료의 부족을 이렇게 보충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만큼 군도 가장 중요한 방역의 주체 중에 하나다. 문 대통령은 또 국군의학연구소가 코로나19 검사 시간을 6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개발해 식약처 승인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다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약 2, 3주가 지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방역과 치료뿐 아니라 마스크 보급에도 군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전시에 준하는 모든 자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각급 학교의 개학은 또 미뤄졌습니다. 이미 일주일을 연기한 상태였는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2주를 더 미룬 겁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9일로 늦춰졌던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의 개학이 23일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앞서 대구에서 내린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 겁니다. 미성년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고 학교 내 감염 우려가 커지자 나온 결정입니다. 확진자 중 미성년자가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학교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방에서 담임 교사 등의 교육을 받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한 사람당 열흘까지 자녀 돌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국 학교에 보유 중이던 마스크를 일괄 수거해 시중에 제공한 것과 관련해 개학 전까지는 다시 비축해두겠다고도 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개학이 또 미뤄지면서 학부모들은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은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등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두 자녀를 둔 황민주 씨. 맞벌이 가정이라 개학이 또 미뤄진다는 소식에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아이를 맡길 때가 마땅치 않은 겁니다. 양가 부모님한테 맡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애들이 번갈아 가면서 보는 것도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학교와 달리 학원은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 매번 살피기가 번거롭습니다. 학원도 문을 여는 곳도 있고 닫는 곳도 있고 다 재량에 맡기다 보니까 엄마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도 신청률이 1.8%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장 신청도 어렵고 돌봄 교실에서 혹시 감염되진 않을까 불안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가 기업에 권고한 가족 돌봄 휴직 제도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강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 연차 쓰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들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택근무 시스템을 강화하고 휴직을 강제하거나 돌봄 휴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죄한다며 절을 2번이나 하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앞.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마스크를 낀 채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31번 코로나 사건과 관련하여 신천지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립니다. 거듭 사과하며 큰 절을 2번 했고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정부에 협조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각종 고발이 이어지고 있어 법적인 책임에 선을 그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잘못을 따지지 말고 방역에 집중하자고도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잘못을 생각할 때는 아닌 줄 압니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모두 다 협조해서 이것만은 꼭 막아야 하는 줄 압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답했습니다. 언제 이곳에 오셨고 그동안 계속 계셨는지요? 이 사람은 학문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일을 봐야 되는데 학문제 그런 가만히 있을 만한 그런 발자가 못 돼요. 하지만 자가 격리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다른 답이 나오자 신천지 직원이 더는 답하지 못하게 말렸고 이 총회장은 연수원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는 신천지 피해자라고 밝힌 사람들도 찾아와서 이만희 총회장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질문을 하려는 취재진에게 호통을 치는가 하면 항의를 받으며 퇴장하는 중에도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나타나자 기자회견장 밖의 목소리입니다. 이에 무릅쓰고 말을 이어나가고 설교도 합니다. 옛날에 왕거이라는 그 왕은 병이 돌아서 자기의 군대까지 다 죽게 되었다고 했죠. 이 왕거이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대적의 왕에게 절을 하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구해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시계를 차고 큰 절을 합니다. 실제로 당시 청와대에서 받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시작되자 옆에 있던 서무가 귓속말로 일일이 지도합니다. 정말 본인은 영생 불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받지 않겠습니다. 그거 질문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말을 끊고 고치기도 합니다. 27일 날 왔습니다. 그리고 또 17일 날이요. 네, 이것으로 총회장님 취재진이 질문을 더 하려고 하자 호통을 칩니다. 이러면 조용하고 질서가 없으면 난장판에서 안 됩니다. 자리를 떠나면서 교단 수뇌부들을 향해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오늘 회견 장소엔 선교부장과 내무부장 등 신천지의 간부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신천지 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교인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주장들이 사실인지 하예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해 정부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신천지 간부는 명단 제출에 문제가 없고 교회와 유관기관도 빠짐없이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지자체 조사에서 신천지 측이 공개하지 않았던 모임 장소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파악한 신천지 신도의 모임 장소는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총 62곳입니다. 과천의 첫 번째, 두 번째 확진 환자 역시 신천지가 공개하지 않았던 문원동 숙소에서 다른 신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에 누락되거나 허위 기재된 정보가 있다며 이 총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우한에서 입국한 인원이 없었습니다. 이 주장도 정부가 파악한 사실과 다릅니다. 법무부는 신천지 신도 1명이 지난 1월 8일 우한에서 입국한 걸 확인했습니다. 이를 질병관리본부가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신도는 확진 환자는 아니라고 질본은 밝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스스로 음성이 나왔다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알렸습니다. 검사 결과지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별도의 검사를 해야 한다며 오늘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하려 했지만 신천지 측의 반발로 막혔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진단검사를 받았냐는 질문에 처음엔 결과를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왔으니까 받아야죠. 받았는데 나도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에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성이 나왔다고 정정하면서도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다가 보니까 뭐라고 답을 해주라 하면은요. 음성인가 뭐라고 하는데 나는 음성도 잘 몰라요. 곧바로 신천지 지도부는 지난 29일 HJ 매그놀리아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며 결과지를 공개했습니다. 결과 부분에 네거티브, 즉 음성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 병원은 가평군 내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곳입니다. 병원 측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사적으로 받은 검사라며 이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회견 전후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신천지 측의 반발로 막혔습니다. 회장님 검토 얘기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실제 검사를 받았는데 누구 받아요? 이거는 선별진료에서 받으신 거고. 경기도청은 이만희 씨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정부가 매일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은 공적 판매처로 돌리겠다고 한 지 일주일이 됐지만 아직도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 종로의 약국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대형 약국들이 몰려있는 서울 종로 상가입니다. 저희 아직 안 들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주어지도 않았고 아직 제대로 안 풀렸어요 물건이. 예고가 없어요. 예고가. 대형 약국엔 있을 줄 알고 아침부터 찾아온 소비자는 허탈합니다. 서울 시내 약국에 가봐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정부에서 그렇게 푼다고 하는데 체감을 못하고 있는지. 수도권 판매가 시작되면서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8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총 4시간. 몇 시부터 나오셨다고요? 7시. 바뀌었다가 또 바뀐 거예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오후 2시부터 마스크를 팔지만 번호표를 나눠주는 시간은 오전 9시, 낮 12시 등 들쭉날쭉하다는 겁니다. 기다려도 못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도 안 가고 이거 5개 살라고 우리 우체국에서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약국으로 물어봤더니 9시에 종료가 됐대요. 그래서 또 여기를 온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한 50m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갖고. JTBC 이주찬입니다. 약 587만 7천 개가 출하 중에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하루에 500만 장 넘게 마스크를 푸는데도 앞서 보신 것처럼 마스크 구하기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 건지 또 조금이라도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이세누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이런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면서 국민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시고 공급과 수요가 조금 어긋나는 그런 현상이. 정부가 공적 판매를 늘렸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요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당장 마스크를 손에 쥘 수 없는 소비자들은 약국에 깔린 DUR 시스템을 활용하자고 제안합니다. 어느 약국에 가든 내가 처방받은 약이 뜨는 시스템인데 일시적으로 마스크에 적용해서 약국을 돌며 사재기하는 걸 막자는 겁니다. 메커니즘은 같다는 거죠. 도로망은 다 깔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용 차선을 하나 놓는다든지 하는 거랑 같은 개념으로. 우체국이나 하나로마트에 맡기지 말고 아예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면 적어도 내 몫의 마스크는 챙길 수 있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급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정 부분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랑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편의점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하자는 목소리도 높지만 당장 적용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사재기한 마스크를 몰래 거래하는 일도 여전히 있습니다. 수법도 치밀합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방을 가득 채운 돈다발. 앞엔 날짜와 시간, 특정 문구까지 쓰여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한 이른바 현금 인증샷입니다. 카페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많게는 수백만 장씩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거래됩니다. 마스크 물량을 가진 판매자가 구매자가 실제로 구매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이 같은 사진을 요구하는 겁니다. 종이에 찢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을 적어놓지. 나 돈 이만큼 있어. 현금과 물건을 인증한 뒤 실제로 만날 때는 자리를 옮겨가며 신원을 확인합니다. 터미널로 어디 터미널 왔다 편의점으로 왔다가 어디로 왔다가 계속 돌리더라고요. 계속 돌려요. 어디로 오세요? 또 어디로 오세요? 어디로 오세요? 이 같은 마스크 거래에는 중개해주는 브로커들도 개입하는데 브로커들이 많이 낄수록 가격은 더 치솟습니다. 1,5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이 5명이 묶어서 2,000원이 되는 거죠. 사재기 단속이 심해지는 만큼 음성 거래도 늘어나고 애당초 이들을 접촉하기가 어려워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나려면 현금 인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JTBC 김재현입니다. 네, 이렇게 돈벌이 하려는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거래를 수사 당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수십만 장씩 마스크를 팔지 않고 쌓아놓기만 한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업체는 어린이용 마스크 22만여 장을 팔지 않고 창고에 보관해뒀습니다. 경찰이 내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KF94 마스크를 대량으로 파는 업체가 있다는 첩보가 계기였습니다. 경찰은 마스크를 사고 싶다, 직접 만나자며 추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는 약속 장소를 수차례 옮겼습니다. 경찰과 식약처는 업체에 마스크를 빨리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매점 매석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월 평균 판매량의 1.5배 이상, 닷새 넘게 팔지 않은 채 갖고 있는 마스크나 손소독제 업자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월 평균 판매량의 16배에 달하는 마스크를 쌓아둔 곳도 적발됐습니다. 부산의 한 업체가 마스크 28만여 장을 만들어 놓고 4개 창고에 나누어 가지고만 있었던 겁니다. 경기 김포시 창고에서는 2만 9천여 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에 내다 팔기 위해 사재기했다가 판로가 막히자 국내에서 처분하려 했습니다. 인증받지 않은 원단과 비닐로 불량 마스크를 만들어 팔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모텔을 작업장 삼아 10,000장 넘게 만들던 일당은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공영 쇼핑이 가짜 마스크 논란이 벌어진 한지 리필 마스크를 전액 환불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지 필터를 붙인 면 마스크를 서류를 조작해서 기능성 보건용 인증을 받은 것처럼 꾸민 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은 지난 1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약 2만 9천 명에게 팔렸습니다. 공영 쇼핑은 중소기업 벤처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이고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곳입니다. 병상 부족이 날로 심해지면서 오늘부터 경증 환자를 별도의 시설에 격리해서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대구로 가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안에는 격리시설인 생활치료센터가 4곳이 마련돼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 나가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4곳이 마련은 됐지만 환자 숫자에 비하면 여전히 많이 부족한 거죠? 네, 4곳은 대구중앙교육연수원, 삼성인재개발원 영덕연수원, 농협경주교육원, 문경서울대병원 인재원 등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대구 전체 확진자가 3,081명입니다. 이 중 80%가 경증 환자로 추정이 되는데요. 2,400명이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구시가 확보한 센터들의 수용 인원은 모두 합쳐 총 710명에 불과합니다. 센터는 기본적으로 1인 1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늘 운영을 시작한 센터도 총 160객실로 16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대구에 있는 경증 환자가 2,400명이 넘는데 그 치료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인 1실로 가정을 했을 때 700명 정도고, 그러면 대구 전체 환자를 놓고 보면 어떤가요? 확진자 3천여 명 중에 병원이든 시설이든 격리가 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전체 환자의 3분의 1, 그러니까 1,010명만 입원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자가 격리 중입니다. 그나마도 입원한 환자 중 203명은 다른 시도 병원에 이송돼 있습니다. 대구 지역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병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데요. 이 때문에 대구에서는 환자 4명이 자택에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지역 확진자 중에 간호사도 나왔다면서요? 네, 대구 남구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하던 파견 간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남구보건소는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이 간호사가 업무 도중 감염이 된 건지 또 다른 감염 경로가 있었던 건지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네, 그리고 대구시 신천지 교인들의 검사 결과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네, 대구시는 대구 신천지 교인 명단을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명단과 비교 대조하는 건데요. 이 결과 교인들이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총 1,555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중 46.1%는 검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3,300여 명 중 약 68%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음성 판정을 받아서 격리 조치가 해제되는 교인들도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대구시에서 조사 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구에서 조보경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대구에서 환자들이 속출하는데 병상은 이미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은 병원이 아닌 별도의 시설에 머물게 되죠. 공공시설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를 만든 겁니다. 박유미 기자가 더 자세하게 보도해드립니다. 2015년 메르스 때 환자들은 모두 음압격리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같은 지침이 적용됐습니다. 메르스와 비교해 중증도는 낮고 환자는 크게 늘었지만 입원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설 격리 등도 가능하지만 메르스 때 적용된 원칙이 40일 이상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중 사망자가 잇따르자 뒤늦게 기준을 바꿨습니다.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합니다. 혈압과 맥박, 의식, 체온, 호흡수 등이 기준이 됩니다. 격리 형태는 자가격리, 시설격리, 병원격리로 구분하는데 증상이 가볍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는 환자는 집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머물게 됩니다. 대구에서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계속 나오는 데다 확진자의 80% 이상은 증상이 가볍다는 점을 반영한 겁니다. 경증 환자까지 입원을 통해 치료하는 원칙을 유지할 경우 오히려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과 피로도를 상승시켜 환자의 피해도 결국 커지고. 공공건물이나 숙박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합니다. 치료센터에는 전담 의료진이 머물면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입원 중인 환자 중에서도 증상이 나아지면 생활치료센터로 옮겨 관찰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네, 대구에서 첫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는 중앙교육연수원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민광 기자, 이제 거기에서 160명의 경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텐데 환경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중앙교육연수원은 대구시 외곽의 혁신도시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 뒤편에 보이는 이 불 켜진 건물이 환자들이 머물게 될 이 격리병동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부터 이렇게 앰뷸런스들이 연달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앰뷸런스 한 대당 환자 1명이 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전에 이곳 주변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이 연수원 뒤편으로는 큰 산이 펼쳐져 있고 건물 주변으로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안 요원이 지키고 있는 주출입구 외에는 통행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이곳 주변으로 공공기관들이 다수 위치해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최소한의 비상 문역 인력만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실행하고 있어 주변에 다니는 사람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환자들이 지내게 될 내부 공간도 혹시 좀 둘러봤습니까? 네, 오늘 오전 정세균 총리가 이곳 연수원을 다녀갔습니다. 내부 시설이 공개됐는데 이 소식은 김지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증 환자들이 머물게 될 건물엔 1층부터 4층까지 방 160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방 하나를 사용합니다. 개인 욕실이 있고 침대와 소파 그리고 TV와 책상도 비치됐습니다. 마스크와 소독제, 체온계 등 위생 키트도 놓였습니다. 환자들은 오전 9시와 오후 5시 하루 2차례 스스로 체온을 잽니다. 인후통이나 호흡곤란 등 증세도 직접 기록합니다. 환자들이 쓰고 버린 물건은 의료 폐기물로 따로 처리됩니다. 접촉을 피하기 위해 식사는 방 안에서 각자 도시락으로 해결합니다. 식단은 매끼 바뀝니다. 만에 하나 환자가 시설을 벗어나는 걸 막기 위해 경찰도 배치됩니다. 환자들이 머무는 건물 바로 옆엔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며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연수원 안에 따로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 생기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로 이송한다는 결정이 상당히 좀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권영진 대구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앙교육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연수원 측은 발표 전날인 지난달 29일 직원들에게 격리자 수용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며 이불 등 침구류를 옮겨달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준비 시간은 촉박했지만 보건당국은 환자들 치료를 위한 의료 설비 그리고 생활 비품 등은 모두 마련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완치될 때까지 머물게 되는 거죠. 의료진은 혹시 그리고 몇 명이 있습니까? 네, 일단 환자 160명은 완치될 때까지 이곳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염내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13명의 의료진도 함께 상주하게 됩니다. 의료진은 환자들이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매일 건강 체크 등의 치료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경증 환자들의 치료를 맡은 대구 현지의 의료진을 한 분 연결을 하겠습니다. 경북대병원 정호영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경증 환자 160명을 수용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오늘 100명 정도가 입소를 이미 한 상태입니까? 네, 이미 100명 정도가 입소를 했고 1인 1실을 160명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드렸지만 병상 센터 자체가 숫자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 건지 그 기준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기존 입원 환자와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 중인 분들 중에서 의료진이 중증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령은 아닌지, 또 기저질환은 없는지, 또 발열은 없는지, 또 호흡기 증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경증 환자분들로 그렇게 치료센터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킬 확진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방청 구급차로 개인별로 순차적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총리님께서 방문하셔서 저희 센터를 한 2,000실까지 확보를 해주겠다고 또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경증 그 상태를 확인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 오늘 정은경 본부장께서도 브리핑을 할 때 이 코로나19의 증상 자체가 좀 비특이적이다. 그러니까 전형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의 표준 기준을 적용하기가 맞습니다. 어렵다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을 그럼 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경증이라고 그래서 해도 상당히 경증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맞습니다. 고령자라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중증도 이상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중증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대략적으로 그 환자들이 이제 그 센터에 입소를 하게 되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 어떻게 치료를 받고 어떤 관리를 받게 되는지도 좀 쭉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이렇게 이제 입소를 하시게 되면은 이분들이 매일 하루 2번씩 예를 들어 9시와 5시에 본인들이
자기 스스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을 임상 기록지에 적어서 붙여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료진이 그것을 보고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또 면담이 필요한지 진료가 필요한지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간단하게 또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또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즉시 또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거기 센터에서 저희 병원까지는 앰뷸런스로 15분 이내로 걸리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이 악화되면 바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경북대 병원으로 이송이 된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환자들한테 필수 의약품도 준다고 들었는데요. 뭐 의료 물품 같은 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치료센터 안에 의무 지원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의료진을 위한 레벨 D 방호복이 1000벌, N95 방역용 마스크가 3000개, 라텍스 장갑이 2100개 등 의료 물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상황이고, 이 환자분들께는 또 체온계와 개인 위생 물품을 지급하고 식사와 간식을 제공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뭐 병상도 부족하고 이런 건 알겠지만 일선에 계시면서 혹은 오늘 그 치료센터 입소하는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게 있다거나 혹시 좀 도움을 요청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이 물품과 장비가 모두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저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이고 응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게 새로운 낙동강 방어선을 저희들이 온몸으로 사수한다는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발 애정어린 그런 마음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애써주시는 의료진들을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 천안에선 2살배기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집단 감염이 확인된 줌바 댄스 수업에 참가했습니다. 수강생에서 가족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천안의 순천향대병원 소아선별진료소입니다. 콧물과 재채기를 하던 2살배기 A군이 이곳을 찾은 건 지난달 29일입니다. 폐렴 증세까지 보였던 A군은 이튿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 엄마는 이보다 앞선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줌바 댄스 수강생이었습니다. 충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78명입니다. 이 가운데 77명은 천안 아산에서 나왔습니다. 40대 줌바 댄스 강사 B씨가 다니던 피트니스 센터 10곳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수업을 듣거나 B씨를 직접 접촉한 사람은 42명입니다. 오늘은 이들의 가족이 확진자 명단에 오르고 있습니다. 2차 감염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확진자 중 10대 이하는 10명입니다. 대부분 줌바 댄스 수업 참석자의 자녀들입니다. 2일 현재 전국 미성년 확진자는 201명입니다. 대부분 먼저 걸린 가족과 격리 전 함께 생활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병을 앓고 있는 미성년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상태가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경북 경산에선 확진 판정을 받은 시청 공무원이 지난 1월 중국을 다녀온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시청 측은 이 사실을 보름 전에 확인하고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신천지 신도인데 부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경산시청 7급 공무원 49살 강모 씨는 지난달 17일 발열과 오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틀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 씨와 접촉한 경산시의회 의장과 부시장 등 40여 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그런데 강 씨의 동선을 추적해보니 지난 1월 중국 상하이를 다녀온 게 확인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중국 여행력이 확인된 확진자는 강 씨가 처음입니다. 검사하고 치명이 너무나 많고요. 고열이 많다 보니까 계속 40배 이상 이렇게 나왔어요. 강 씨는 신천지 교회 신도였습니다. 강 씨가 다녀온 상하이는 신천지 교회가 많은 곳으로 확진자만 337명에 이릅니다. 아내 역시 신천지 신도로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강 씨의 감염 경로 추적은 정확하고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지금도 강 씨가 중국을 다녀온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경산시가 강 씨의 동선을 알리지 않은 겁니다. 강 씨가 대구 시민이어서 공개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경산시가 대구시에 통보를 해서라도 강 씨의 동선이 공개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이 시각 신천지 가평연수원의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했던 장소인데요.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서 직접 신천지 가평연수원을 찾은 모습입니다. 당초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달 29일에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경기도는 별도의 검사를 해야 한다면서 직접 이재명 지사가 찾았는데 지금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협의를 하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되겠어서 그럼 이제 한 번 더 이제 또 전화를 저희가 계속 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계속 이제 미루신 거죠, 저쪽에서는. 예, 보건소로 오시겠다 그랬죠. 우선은 최후에는. 명확하게 몇 가지 정리를 하는데 우리 소장님도 좀 같이 좀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역학조사 판단에 따라서 18조에 의해서 역학조사를 요구했는데 거부했죠. 네.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는 거니까 하여튼 요거는 역학조사 거부죄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필요할 경우 42조 1항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한 시설에 들어가서 조사와 진찰을 요구할 수 있죠. 근데 불응하면 강제로 진료기관에 모시고 가서 검사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건 경찰은 그건 지원할 의무가 있죠. 예,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거부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소방이 도착하는 대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검사를 시도하고 필요하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그거 좀 지원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상황을 봐서 좀 판단을 해봐야겠는데, 하여튼 현재도 이거 거부하는 것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체포를 우리가 할지 현행범으로 아니면 경찰에 의뢰를 할지는 좀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일단은 여기 관리자 누가 있나요? 여기 혹시 있어요? 신천지 측의 관리자. 그러면은 소방 이렇게 좀 배문할 팀은 언제쯤 오겠습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찰은 그런 장비가 없죠? 저희는 해정 장비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긴 좀 무리죠. 예. 그건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이니까. 근데 지금 뭐 보건소로 가겠다 뭐 이렇게 지금 자꾸 연락이 오고 있어요. 보건소로 간다고? 여기서 하면 더 쉬운데 왜 보건소로 가시죠? 네, 계속 저희가 권면을 했는데 그래도 2, 3일에 보건소로 가겠다. 계속 그 말씀만 하셨던 중입니다. 여기 혹시 여기 말고 혹시 통로가 딴 데도 있습니까? 통로는 저쪽에 보트장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는 그 보트가 지금 올라가 있고 신천지 가평연수원 앞을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상황을 좀 정리를 드리면요. 일단 이만희 총회장은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얘기는 역학조사를 받아야 된다. 역학조사를 요구했는데 계속 거부해왔다. 이건 역학조사 거부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필요한 시설에 들어갈 수 있고 강제로 들어갈 수도 있다. 또 경찰은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현장에서 경찰도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가평연수원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신천지 측이 계속 막으면 경찰력을 동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 거고요. 또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하는 반면에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 이재명 지사가 이 보건소 인력도 같이 갔기 때문에 가평연수원 안으로 진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진입을 해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지 이 상황은 조금 진전되는 내용이 있으면 뉴스룸 중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교도소 재소자 중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김천교도소에서 이 환자와 같은 방을 쓰던 재소자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라서 감염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확진된 60대 재소자 A씨는 김천교도소에 지난 1월 수감됐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 감염됐을 거란 추측이 나왔습니다. 교도소 측과 방역당국은 A씨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교도관 29명과 재소자 36명을 격리해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이 중 A씨와 같은 4인실에서 생활하던 재소자 2명이 오늘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3명의 최근 외출이나 면회 기록 등을 조사해 누가 먼저 감염된 건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날짜 관계를. 우려가 커지자 법무부는 오늘 김호수 차관을 보내 김천교도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와 격리된 수용자의 상태를 직접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A씨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재소자 9명과 교도관 8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체온을 재는 것만으로는 코로나19 환자를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확진 환자는 물론이고 증상이 심각한 환자라도 절반 이상이 열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열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는데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코로나19 행동수칙입니다.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1339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라고 돼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도 자가진단 앱과 공항 체온 측정을 통해 열이 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코로나19 환자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중앙임상위원회가 공개한 중국 질병통제센터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확진자 1,081명 중 56.2%가 37.5도가 넘지 않는 정상 체온이었습니다. 중증 환자의 52%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확진자가 산소 마스크 등 치료를 받거나 38.5도 이상의 고열일 때만 중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온이라는 게 매우 간단하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체크리스트만 가지고 열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다가는 중증 환자도 놓칠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은 발열만으론 확진 여부와 병의 중증도를 가려내기 힘든 만큼 의료진의 현장 판단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지금 신천지 가평연수원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연수원을 찾아서 이만희 총회장의 역학조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자신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고 또 신천지 측은 이미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검사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또 역학조사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전문가와 잠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국립암센터의 김호란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달 29일에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도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현장으로 간 걸로 봤을 때는 역학조사는 진행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접촉자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다면 어느 정도 접촉이 있었는데 음성인지 아니면 그 결과가 확실한지 등등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음성이 나왔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음성이지만 밀접 접촉자였다고 한다면 좀 더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그걸 근거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평연수원으로 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국 초중고 교교의 개학이 23일로 2주간 연기가 됐거든요. 지금 기업들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개학도 연기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정에 같이 모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가정에서의 수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환절기라 감기 환자도 많거든요. 열이 나고 만약에 기침을 한다면 아이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한다면 제일 먼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좀 감기가 의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열이 날 때 아마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다 잘 알 텐데요. 일단 시원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이가 열이 나면.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아이를 닦아준다든지 일단 시원하게 해주고
해열제를 먹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한 며칠 관찰을 해보면 대부분은 아이가 열이 떨어지고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소아과가 있는 아니면 응급실이나 이런 곳을 가야 되는데요. 아이가 혹시라도 주변에 호흡기 질환자하고 접촉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응급실을 알아보시고 선별진료소가 아니라 이제 안심병원으로 찾아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감기하고 이 코로나19의 초기 증상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구별이 쉽지가 않은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콧물이 나면 코로나19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콧물이 코로나에서 흔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콧물이 나온다고 해서 코로나가 아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3, 4일 정도 해열제를 먹고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감기라면 3, 4일 동안 지켜본 다음에 치료를 받아도 되는데 만약에 코로나19로 의심됐을 경우에는 3, 4일 집에서 지켜보는 동안 또 다른 전파 우려도 있거든요. 가정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이 좀 있을까요? 예, 코로나일 경우에는 아마 증상이 더 좋아지지 않고 뭐 고열이 난다든지 뭐 숨이 가쁘다든지 증상이 더 심해지면 병원으로 당연히 가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가볍게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증상이 점점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접촉 경험이 있거나 한다면 검사를 해봐야 될 거고요. 만약에 확진을 받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집에서 대기하는 것보다 병원에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생활 치료센터를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게 초기에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면서 감염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크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번 뭐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며칠까지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마스크는 오염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며칠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딱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생산되는 양과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을 생각해 보면 전 국민이 하루에 하나씩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1,300만 개가 생산이 된다는데 보건의료진에게 300만 개를 주고 나면 1,000만 개를 전 국민이 나눠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5천만 명 중에 70%만 쓴다고 해도 계산해 보면 한 사람당 일주일에 2개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꼭 필요한 경우에 쓰면서 아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국립암센터대학원의 김호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가 80곳을 넘었습니다. 터키에선 200명 넘는 승객들이 한때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터키 정부는 어제 0시부터 한국을 오가는 모든 여객기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제3국을 거쳐 들어온 승객들의 입국도 전면 거부했습니다. 갑작스런 조치에 어제 새벽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 이스탄불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던 우리 국민 231명이 발이 묶였습니다. 한 승객은 사전에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고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마친 뒤 안내 화면을 보고 운항 취소를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들 승객 중 약 150명은 항공편을 찾아 출국했습니다. 나머지 80여 명도 오늘 중 태국 등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최근 첫 확진자가 나온 뉴질랜드에서도 오늘부터 한국에서 들어가는 승객들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한 국가는 80곳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들은 제한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내일부터 한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던 몰디브는 서울에서 출발한 경우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면 거부 방침을 밝혔던 사우디아라비아도 취업비자나 사업비자가 있는 경우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미국은 고위험 국가에서 오는 여행자들이 미국에 입국할 때 의료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한국인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걸 막거나 하진 않았지만 점점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걸로 보입니다. 박현영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입니다. 코로나19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오는 여행자들은 미국에 도착해서도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여행객들에 대해 한국을 떠나기 전 의료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추가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여행객들은 한국에서 출국할 때와 미국으로 입국할 때 치러지는 두 차례 검사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국무부가 대구를 여행 금지 권고 지역으로 지정하며 최고 단계 경보를 발령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방침입니다. 한국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진 않았지만 입국 조건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향후 한국이나 미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보다 강력한 제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o at this point, we think advising people not to go is the right measure, but everything will always be on the table.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코로나19로 인한 두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70대 남성은 첫 번째 사망자와 같은 워싱턴주 킹카운티 주민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네, 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입국자들의 강제 격리가 확대되고 있고 또 지역별로 기준도 달라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베이징 연결하죠. 박성훈 특파원, 중국 상황이 지금 지역별로 다 다른 거죠? 네, 중앙정부는 지방별로 방역 수요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심각한 경우가 지역이나 발열과 상관없이 곧바로 호텔에 격리하는 것인데 현재 난징과 광둥성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경북에서 들어오면 격리하는 경우인데요.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 밖에 다른 지역은 탑승객 중 발열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핵산 검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집에 돌아가 자가 격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 격리까지 시키면서 비용까지 직접 내라고 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광둥성 정부는 오늘부터 한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나 선박 승객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2주간 자비 격리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부담하던 호텔 비용마저 승객이 내도록 한 건데요. 대략 6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네, 이런 비용뿐만 아니라 교민들이 지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직접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까? 네, 이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가 격리의 경우에도 가족들이 들어오면 가장이 호텔로 나가 숙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같이 2주간 격리 생활을 하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때도 호텔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한국인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상하이 교민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출장자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사기에서는 호텔 투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 15일 안에 내가 사기에 있었다는 게 증명이 안 되면은 호텔 투숙이 안 됩니다. 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사관은 뭐라고 합니까? 지역별로 또 아파트별로 기준이 다 달라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10개의 총영사관이 있는데요. 지역별로 정확한 격리 기준조차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또 지방정부 설명도 계속 달라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유럽 전역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 문을 닫았고 감기 증상이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한 뒤에 처음으로 사순절 수련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앞입니다. 개관 시간이 지났지만 출입문이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수백 명의 방문객은 줄을 선 채 한참 기다렸습니다. We saw on Twitter people have been waiting for like 3 hours. So yeah, we're not going to do that. If it takes too long, we're just going to go somewhere else. 코로나19가 원인입니다. 2,000명이 넘는 루브르 직원들 중 아직 감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박물관은 확산 방지 대책으로 폐관을 결정했습니다. 언제 다시 개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선 코로나19 사망자 2명을 포함해 130명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5,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당분간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감기 증상이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3년 즉위 후 처음으로 종교적 묵상 수련인 사순절 피정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지역 확진자도 이틀 만에 2배로 늘어나 1,000여 명에 이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정부가 마스크를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게 했지만 여전히 나라 밖으로 새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위기 상황을 돈을 벌 기회로 삼은 유통업자들이 해외에다가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간의 판매라서 규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이은국 씨는 사흘 전 해외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구매했습니다.
250장을 구입하는데 지불한 가격은 23만 원. 장당 900원 정도인데 의료용 마스크치곤 비싼 편이었지만 마스크를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전에 근데 이제 그때 3장에 8,000원 주고 구입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계속 쓸 건데 이게 되나 싶어가지고 좀 KF94라던가 그런 건 좀 아니긴 하지만 좀 비용이 좀 비교적 저렴하게 또 대량으로 살 수 있어서 이번에 구입을 한 거. 해당 사이트에서 파는 국산 KF94 마스크는 최소 장당 6,000원 정도. 지난해 비슷한 시기 장당 700원대에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8배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여전히 구하기가 힘들다지만 해외 사이트엔 물량이 넘쳐납니다. 이베이에서 국산 마스크를 찾아봤습니다. 판매글만 수백 개가 넘습니다. 가격은 장당 7, 8달러 수준. 100장을 구입해도 개별 단가는 5달러를 넘습니다. 판매자의 배송 출발지는 대부분 한국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국산 KF94 마스크임에도 중국이나 홍콩 등 해외 판매자도 많습니다. 이미 전에 물건을 국내에서 조달받은 판매자들로 보입니다. 아마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장당 10달러가 넘는 고가에 파는 판매글. 판매자의 계정 생성일이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지난 1월 말입니다. 정부가 수출 제한을 하더라도 이미 시중에 업자들이 확보한 물량은 새 나가는 겁니다. 우체국을 중심으로 정부 공급 물량이 풀리면서 오늘도 현장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줄은 길게 늘어서고 교통은 마비됩니다. 저도 어저께 새벽에 5시 반에 나가서 섰는데 9시 판매하는 거를 그 5장 사기를 그렇게 새벽부터 나가서 해야 되는지 미친 것 같아요. 물건은 금세 동이 나버리고 곳곳에선 항의가 빗발칩니다. 11시부터 한다더니 벌써 여러분 번호표 받았어요? 예, 지금 나눠줘서 80번 마감 됐습니다. 몇 시부터 몇 명까지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시간은 1번이 7시에 왔어요.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 입장에선 마스크가 해외에 고가로 팔려나간다는 사실이 화가 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조금 양심에 걸리진 않나 요즘. 좀 기분 나쁘지 안 그래도 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인데 그렇게 매점 매석하면 개인 폭리가 아니라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부분인데 정신을 좀 차려줬으면 좋겠어요. 민간업자들이 확보한 물량은 카페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몰래 거래됩니다. 기본 수십만 장부터 판다는 유통업자를 접촉해봤더니 돈부터 인증을 하라며 현금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인증이랑 제가 원하는 부분만 써주시면 되거든요. 우선은 100만 장만 해드릴게요. 2,650원, 26억 5천이요. 자기들끼리도 사기가 있을 수 있고 정부 단속도 있다 보니 의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마스크 수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미 민간업자들이 편법으로 확보해둔 물량은 일반 시민들에게 닿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파악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제값에 마스크를 구하고자 줄을 서야만 하는 상황이 부조리하게 느껴질 따름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네, 뉴스룸을 이어갑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천지 가평연수원에 이만희 총회장의 역학조사를 위해서 직접 찾아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좀 진행된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지영 기자 나와 있죠? 네, 신천지 가평연수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평연수원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분 전쯤 소방과 보건당국과 함께 가평연수원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예, 당초 이 신천지 측에서 반발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천지 측에서 문을 열어준 겁니까? 문을 열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현장에 소방당국이 와서 문은 여는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도지사를 포함한 인원들이 전부 문을 열고 한꺼번에 들어갔습니다. 예. 다만 신천지 측과 사전 협의되지는 않았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밝혔습니다. 네, 안에 보건소 인력도 같이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가평 보건소 인력들이 낮부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낮에는 검체 채취에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 시각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예, 잠시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저 모습이 조금 전에 10분 전쯤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보건소 인력이 가평 연수원 안으로 이만희 총회장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가 하는 발언을 들어봤는데 이후에 이 지사가 했던 말이 또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사전 협의가 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가서도 검체 채취가 우선인데 만약 검체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경우에는 뭐 체포 등의 강제 절차에도 돌입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법적 절차에 따라서 경찰에 공문을 밝혔다는 입장입니다. 네, 앞서 보면은 역학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 시설에 들어가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데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오늘 밤 사이에 이만희 총회장과 함께 같이 데리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갈 수도 있고 안에서 검체 채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초 경기도 가평보건소 측은 검체 채취를 이 가평연수원 안에 집 안에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조치들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신천지 가평연수원 원래 안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오후에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시설이 폐쇄됐기 때문에 밖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안에서 머물 수는 있는 겁니까? 아니 원칙적으로는 일단 폐쇄돼 있어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장소도 이제 법률적으로는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진행을 했고 다만 폐쇄가 돼 있더라도 검체 채취 등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은 이제 보호 장비를 차고 들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 그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그 도청 인력들이 지금 어떠한 보호 장비를 차고 들어갔는지 전부 들어갔는지는 내부에 좀 통로가 길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경찰 경력들이 나와서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재 안으로 들어가서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 채취 그리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취재진이 안에까지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긴 했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역학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검체 채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건소 인력과 이와 같은 조치를 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지훈 기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다시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지훈 기자였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대구의 복지관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당장 끼니 때우는 일이 큰 고민이 되어버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돈을 한 보따리 풀어놨다 해도 밑에 그 최 아래에서 이래 세부적으로 보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해집니다. 혹여 자신이 감염되면 오손도손 꾸린 가정이 허무하게 무너지진 않을까 정기적으로 가야 하는 병원도 가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가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손녀와 단둘이 사는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 출소가 안 돼. 요 접수해가지고. 새 마스크는 모두 손녀의 몫입니다. 쉬는 새거 쓰고 나는 바다가 세탁해가 2번, 3번 써봐. 개학이 연기돼 급식을 못 먹고 복지관까지 문을 닫자 당장 삼시세끼가 문제입니다. 라면도 뭐 이래 사각거리 먹고 살도 이제 조금 남은 거 먹고. 안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구호 물품으로 당장 급한 음식은 해결한다지만 정기적으로 가야 하는 병원마저 두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면서 가면 그거도 희귀세라 돼요. 그래 그것도 있지. 또 협심증도 있지. 보여도 지금 꼼짝 못 하고 있어 지금. 함께 사는 손주는 자신이 할머니에게 병을 옮기진 않을까 아예 집 밖을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니 나갔다 오면 할머니 절대 못 나게 해놨지만 꼼짝을 못 하고 집에 있는데 내보다 손자가 더. 오늘 200개의 구호 상자가 이들에게 전달됐지만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몰라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일용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식당들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 된 거죠. 이들에겐 코로나19가 무너뜨린 일상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내가 소득이 있습니까? 나이면 70 넘는데 얼마나 오래 살았어. 조심 애랑에 키우고. JTBC 오효정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업들은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직원 가운데 환자가 나와서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공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나라들 때문에 해외 출장을 못 가거나 행사를 취소한 곳도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의 국가산업단지에선 최근 며칠 새 대기업 공장 3곳이 멈췄습니다. 입주 직원 중에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부품을 생산하는 LG 이노텍은 어제와 오늘 공장 한 곳을 폐쇄했습니다. 근처의 LG 디스플레이도 일부 공장을 닫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에서는 지난달 3명의 확진자가 나와 공장을 2차례 세웠습니다. 오늘은 4번째 확진자가 나왔지만 생산 라인 근무자는 아니어서 공장을 멈추진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직원들은 수소에너지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출장길에 올랐다가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베트남 R&D 센터는 착공식 없이 첫 삽을 떴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베트남에 공장을 둔 다른 우리 기업 중에도 국내 인력을 제때 보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중소업체의 해외 진출이 막히지 않도록 기업이 원할 경우 현지 바이어를 대신 만나주는 서비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들면서 항공사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러자 아시아나항공은 직원들의 이번 달 월급 가운데 3분의 1을 깎기로 했습니다. 기내 감염에 대한 불안감까지 커지자 객실 소독은 병원 수술실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호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직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입니다. 직종에 관계없이 전 직원이 열흘간의 무급휴가를 이달 안에 쓰라는 겁니다. 또 이번 달 월급은 휴가 기간만큼인 33%를 깎기로 했습니다. 해외 여행객이 줄고 베트남 등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늘자 내린 결정입니다. 이에 앞서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도 지난달 직원들에게 월급을 원래의 40%만 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내 방역은 또 다른 과제입니다.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기내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들은 승객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기내 복도와 좌석 등을 사실상 병원 수술실급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MD125라는 살균 소독제를 쓰고 있고 호주 퀀타스 항공은 비라클린이라는 약품을 사용합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가 권장하는 기내 방역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항공사들은 1, 2주에 한 번꼴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서울의대 졸업생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이라는 글이 지난주부터 퍼졌습니다. 코로나19 자가 대비책이라면서 어떤 약을 비상약으로 준비하라는 게 요지입니다. 진짜인지 확인해달라는 시청자 요청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처가 의대생 졸업생들 단톡방이라고 하니까 왠지 더 의학적으로 좀 근거가 있는 글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이가혁 기자하고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의 출처가 정확히 확인이 됐습니까?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혹시나 해서 이 서울의대 동문회에 문의한 결과 이 동문회 공식 입장이 아니고 이 글의 실체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일부에선 이게 서울대 의대 졸업생들의 공식 입장으로 퍼지기도 했는데 그런 건 분명 아니고요. 출처가 불분명한 지라시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보면 어떤가요? 특히 좀 자가 대비책으로 비상약을 준비해라. 이거는 직접적으로 읽는 사람들한테 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눈길이 가는데요. 네, 비상약 준비하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아스피린, 에드빌, 타이레놀 등 소염제, 또 항생제, 진해 거담제를 준비하라고 나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 전문의들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전문가가 썼다고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내용이다라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네, 터무니없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합니까? 우선 내용 중에 아스피린이 언급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네. 의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자문을 구한 내과 전문의는 만약 이 글을 쓴 사람이 정말 의사라면 해열제로 아스피린을 준비하라고 하진 않았을 것이다. 다른 좋은 약도 많은데 부작용이 많아서 쓰이지 않는 아스피린을 굳이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가 나온 것도 신빙성이 없는 글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한 순환기 내과 교수는 이 항생제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약인데 이걸 상비약으로 미리 준비하라
라고 말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네. 어디선가 허위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차 검증을 위해서 저희가 약사들에게도 자문을 구했는데요. 역시 이 똑같은 이유로 이 비상약 권고 부분이 전혀 전문적이지 않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감염병 전문가에 따르면 이 상비약 준비로 코로나19 스스로 대비하라는 건 의사가 낼 만한 권고가 아니다. 약 먹고 사나흘 지켜보고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 진료소에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해열제 정도 하고 진해 거담제도 약국에서 우리가 의사 처방 없이 파는 거는 어쩌다가 한 번씩 가래 나고 기침 나면 그거 사 먹어도 되거든요. 해열제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38도 이상의 열이 24시간 이상 나면 병원에 가야 해요. 네, 그러니까 출처도 알 수 없고 내용도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그 밖에 또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다른 내용 중에 이 현황 분석 이 부분도요. 객관적인 근거 없는 단순 추측이거나 아예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선별 진료소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꽤 있다고 한다. 이 부분은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애꿎은 부작용이 나오는 게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약국에서요. 스마트폰을 내밀면서 이 글에 나온 대로 약을 달라 이렇게 하는 손님이 적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 품목이 품절됐다는 의학 매체 보도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팩트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올해 들어선 처음이고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날 12시 37분경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약 20초 간격으로 연속 발사했습니다. 원산 인근에서 동해 북동쪽으로 발사된 2발의 발사체 비행 거리는 240km, 고도는 35km로 탐지됐습니다. 합참은 이번 발사체와 관련해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건 올 들어 처음이고 지난해 11월 말 발사 이후 95일 만입니다. 합참은 북한이 엊그제 시작한 합동 타격 훈련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군 당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발사도 직접 참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흐트러진 내부체제 결속, 김정은 위원장의 건재함 과시 등 복합적 이유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따른 발사정보 제공을 요청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이른바 위성정당에 비판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이런 방식으로 적지 않은 비례대표를 확보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당에서는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에 참여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함세웅 신부와 배우 문성글 씨 등이 참여하는 친여단체가 제안한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작은 정당들과 연대해서 국정을 잘 운영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부합한다면 저희 당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을 향해 위장정당, 창고정당이라며 비판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이 직접 위성정당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면 고려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입장이 바뀐 겁니다. 위성정당을 만든 미래통합당이 여당보다 2배 이상 비례대표를 선출시킬 거란 전망이 이어지면서 정치는 현실이라는 주장이 당 안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체 비례대표를 내지 말고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에 집중하자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단 한 명의 후보도 내지 않을 테니 기형적이고 민심을 왜곡하는 비례한국당을 찍지 말아달라고. 그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은 비례대표 공천을 위한 면접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지원자들 사이에선 혼란스럽다,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일각에선 여당의 비례대표에 도전했는데 당이 별도의 정당을 통해 비례대표를 뽑는 것이 정치 도의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오늘 경남 양산을에 추가 후보자를 받는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를 준비하는 곳에 다른 사람을 받겠다고 한 겁니다. 수도권 험지라는 당의 요구에 양산을로 받아쳤던 홍 전 대표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오늘 오전 낸 지역구 후보 추가 공모 공고입니다. 추가로 신청받는 지역구는 단 한 곳,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하겠다고 한 경남 양산을입니다.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만 접수를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신청하고 공천관리위원회 면접까지 마친 후보가 나왔습니다. 나동현 전 양산시장입니다. 나 전 시장은 공관위로부터 계속 출마 요청을 받고 공고가 나기 전인 어제부터 서류를 준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래도 후보군을 좀 더 넓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왔고. 이 때문에 공관위가 사실상 홍 전 대표를 배제하기 위해 오늘 같은 방법을 썼다는 얘기가 당 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홍 전 대표는 반발 대신 추가 공모에 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경선을 해보자는 겁니다. 홍 전 대표 측은 할 말이 많지만 공관위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 말을 아끼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홍 전 대표는 공관위의 수도권 험지 출마 요청을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산을이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줄곧 밝혀왔습니다. 당 관계자는 홍 전 대표의 공모 신청으로 인위적인 컷오프보단 경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일 거란 예보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특집 소셜 라이브가 이어집니다. 앞서 신천지교회 가평연수원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이만희 총회장의 역학조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약 10분 전쯤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수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셜 라이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안에서 있었는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소셜 라이브에서는 대구와 경북 청도 현장에서 취재 중인 최규진 기자와 김지성 기자를 연결합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